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인데요.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미래 계획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는 로봇 택시와 인간형 로봇, 그리고 자체 반도체 생산까지 나아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특히 머스크는 로봇 사업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투자 전략, 생산 일정까지 모두 세워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오늘은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머스크는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받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1조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2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사람의 CEO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건데, 애플의 팀 쿡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거물 CEO들도 이 정도 규모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으니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목표들을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자동차 2천만 대를 판매하는 것으로 2023년 테슬라가 판매한 차량이 약 180만 대였으니 무려 10배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전체가 2023년에 판매한 차량이 730만 대 정도였는데, 테슬라 혼자서 그것의 거의 3배에 가까운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로봇택시 100만 대를 실제 도로 위에 배치하는 건데,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기술로 100만 대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되시나요? 세계 최대 택시 회사인 우버도 직접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개인 차량을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100만 대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셈이죠. 세 번째 목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100만 대 생산하는 건데,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전 세계를 다 합쳐도 수천 대 수준이니 이걸 100만 대로 늘린다는 건 아예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분기별 조정 EBITDA라는 실적 지표를 4천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EBITDA란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분기 EBITDA가 30억 달러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걸 4천억 달러로 만들려면 무려 130배 이상을 늘려야 하는데, 이건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가능한 수치죠. 이 모든 조건들이 12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보상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일정 금액씩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만약 특정 구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구간의 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모두 손에 넣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야만 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도전이지만 과거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도 비슷한 구조였고, 그때는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해서 실제로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한 주주들의 75%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겉으로 보기엔 압도적인 지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머스크 본인도 자신이 보유한 약 13%의 지분으로 투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보상안에 대해 자기가 직접 투표할 수 있다는 건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 구조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인데, 정상적인 회사였다면 이런 상황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적인 주주들만의 찬성률을 계산해보면 대략 65%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래도 과반을 넘었으니까 안건이 통과된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지지가 약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흥미로운 건 전년도에 비슷한 투표가 있었을 때는 75%를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간신히 넘겼다는 점인데, 이는 주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갈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통과된 가장 큰 이유는 주주들이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상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머스크는 투표 전에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테슬라를 떠나서
다른 사업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여러 차례 던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주주들을 상대로 한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협박이 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현재 가치는 단순히 전기차 기술이나 생산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머스크라는 개인의 브랜드 가치와 비전, 그리고 그가 보여준 과거의 성공 사례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보상 금액 자체가 아니라 테슬라가 앞으로 어디로 향하려고 하는지인데,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로봇 사업이 자동차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나 기대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로봇 제조 회사로 완전히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겠다는 경영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로봇 회사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한다면 보통은 황당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혁명을 일으켜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뒤흔든 전력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골프장에서나 쓰는 골프카트 수준이라고 비웃음을 샀고,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도 불편해서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 같은 전통의 명가들부터 토요타, 혼다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GM, 포드 같은 미국 빅3까지 모두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심지어 내연기관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테슬라 한 회사가 자동차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로봇 산업도 테슬라가 주도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로봇택시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슬라는 2026년 4월부터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로봇택시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드디어 구체적인 생산 시작 날짜가 공개된 거라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의 가장 큰 특징은 운전대도 없고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도 전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라는 점인데, 이는 운전자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걸 의미하고, 승객은 그냥 차에 타서 목적지만 말하면 차량이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본사와 기가팩토리 주변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머스크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주요 도시들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상용 서비스 도시는 당연히 테슬라의 대형 공장이 위치한 오스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뉴욕 같은 대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는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게 테슬라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로봇택시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로 웨이모라는 회사예요. 웨이모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자율주행 자회사로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 상용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승객들을 태우고 있다는 뜻인데, 이는 테슬라보다 최소 2년 이상은 앞서 있는 셈이니 후발주자인 테슬라가 어떻게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죠. 그럼 테슬라는 무엇을 믿고 웨이모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테슬라와 테슬라 투자자들이 자신만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입니다. 웨이모의 경우 킬로미터당 운영 비용이 대략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반 택시나 우버를 이용하는 것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웨이모를 타든 일반 택시를 타든 비용 부담이 비슷한 셈이죠. 반면에 테슬라는 킬로미터당 운영 비용을 1,000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바로 센서 비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웨이모는 라이다라는 고가의 레이저 센서를 사용하는데, 라이다 센서 하나의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한 대의 차량에 여러 개의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어야 하니까 차량 한 대당 센서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테슬라는 이런 비싼 라이다 센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카메라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만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카메라는 라이다에 비해 가격이 수백분의 1 수준이니까 하드웨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테슬라의 이런 주장이 실제로 증명된다면 로봇택시 운영 비용을 웨이모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인데 이게 정말 압도적입니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전역에 보유한 차량이 약 2,000대 정도인 반면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기가팩토리 한 곳에서만 하루에 2,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요. 즉 테슬라는 단 하루 만에 웨이모가 몇 년에 걸쳐 구축한 전체 차량 규모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일주일이면 웨이모 차량의 7배, 한 달이면 60배에 달하는 차량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생산 능력 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죠. 더 무서운 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이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기존 테슬라 차량들도 로보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 미국 도로를 달리는 테슬라 차량이 약 200만 대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단 10%만 로보택시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해도 20만 대라는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웨이모가 보유한 차량의 무려 100배 넘는 숫자니까 테슬라는 이런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로 로보택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데, 로보택시 한 대가 하루에 평균 10시간 정도 운행한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수익이 6,000원 정도만 되어도 하루 수익이 6만원, 한 달이면 180만원, 1년이면 약 2,2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로보택시 100만 대가 운영된다면 연간 매출이 무려 22조 원에 달하는데, 여기서 전기료와 유지 보수비, 보험료 등 운영 비용을 제하고도 수조 원의 순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 현금을 다음 단계의 투자에 쏟아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의 시작점에 불과하고, 머스크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옵티머스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게 테슬라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며 건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심지어는 가정집에서 청소와 요리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며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인류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다소 과감한 주장을 펼쳤는데, 언뜻 들으면 SF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머스크는 이를 진심으로 믿고 있고 실제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 로봇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다루며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위험한 일, 힘든 일, 단순 반복적인 일을 모두 로봇에게 맡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옵티머스의 생산은 캘리포니아 프리모트 공장과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팩토리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 프리모트 공장에서 초기 생산을 시작하고 이후 규모를 점차 확대한 다음 텍사스로도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할 계획입니다. 프리몬트 공장은 원래 도요타와 제너럴 모터스가 눔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운영하던 곳을 테슬라가 2010년에 인수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곳이에요. 현재 이 공장에서는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등 테슬라의 주력 차종들을 생산하고 있고, 여기에 옵티머스 로봇 생산 라인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에요. 텍사스 기가팩토리는 오스틴 외곽에 위치한 테슬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공장으로 부지 면적만 약 4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보다도 큰 규모니까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이 되시죠.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장에서 현재 사이버 트럭과 모델 Y를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 이곳에서도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며, 테슬라가 세운 목표는 2030년까지 옵티머스 100만 대를 생산하는 건데,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앞으로 5년 안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연평균 20만 대씩 생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재 프로타입 수준인 로봇을 5년 안에 연간 20만 대씩 찍어내는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네요. 하지만 테슬라는 과거에 모델 3를 생산할 때 비슷한 도전을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생산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주간 생산량 5,000대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로봇을 그렇게 많이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인공지능 칩이라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AI 칩의 개수가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필요한데, 왜냐하면 로봇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한 다음 적절한 행동을 선택해서 정밀하게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대의 로봇을 생산하려면 최소 수억 개에서 많게는 10억 개가 넘는 AI 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문제는 기존의 칩 공급업체들로는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이런 엄청난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엔비디아와 AMD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AI 칩을 공급받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어나면서 모든 기업들이 AI 칩을 원하고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 공급업체들의 최선 시나리오를 모두 합쳐도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칩 물량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 테라팹이라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라팹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기가팹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의미하는데, 기가는 10의 9수인 10억을 뜻하고 테라는 10의 12수인 1조를 뜻하니까 규모면에서 1000배 차이가 나는 셈이죠.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인지 아시나요?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들도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해서 겨우 경쟁력을 확보했고,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최소 20조 원에서 많게는 50조 원까지 투자해야 하며, 계획 수립부터 실제 가동까지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지만, 머스크는 상당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테슬라가 이미 FSD 컴퓨터라는 자체 설계 AI 칩을 개발해서 양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FSD 컴퓨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동하는 핵심 칩으로 자율주행에 특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엔비디아가 만든 번용 AI 칩보다 자율주행 작업에서는 더 뛰어남을 보이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칩을 설계하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했고, 이제 남은 건 직접 생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는 논리죠. 테슬라의 전략을 보면 애플이 걸어간 길과 상당히 유사한데, 애플도 예전에는 인텔이 만든 CPU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자체 설계한 M 시리즈 칩을 사용하면서 성능도 크게 향상되고 비용도 절감했으니 테슬라도 같은 길을 가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배터리부터 전기 모터, 자율주행 칩, AI 칩까지 핵심 부품을 모두 자체 생산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외부 공급업체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비용과 품질, 공급 안정성을 모두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야심찬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로봇택시 개발과 상용화, 옵티머스 로봇의 대량 생산 체제 구축, 그리고 테라팹이라는 거대한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 모두 합치면 최소 수백조 원에서 많게는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계획일까요? 테슬라의 전략은 로봇택시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다음 단계 투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로봇택시 사업만으로도 연간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고, 이 돈을 옵티머스 로봇 개발과 반도체 공장 건설에 집중 투자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2026년부터 로봇택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초기에는 수만 대 규모로 운영되다가 2027년과 2028년을 거치면서 빠르게 확대되어 수십만 대 규모로 성장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을 옵티머스 개발에 쏟아부어서 2029년쯤에는 옵티머스의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최종적으로 2030년이 되면 로봇택시 100만 대와 옵티머스 100만 대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안건이 있었는데, 바로 테슬라가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xAI에 투자하는 건이었는데, xAI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챗GPT와 경쟁하는 대화형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승인이 되었지만, 여기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기권표가 유난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기권표가 전체의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는 건 주주들이 이 안건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다는 걸 의미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테슬라와 xAI는 사실상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둘 다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제어를 위한 AI를 개발하는데, 같은 사람이 두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회사 돈으로 개발한 최첨단 AI 기술을 머스크 개인이 소유한 xAI에 넘겨줄 수도 있고, 반대로 xAI가 개발한 기술을 테슬라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사올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 주주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 주주들이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사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주주 승인은 받았지만 당장 투자를 실행하지는 않고 좀 더 면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승인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류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투자가 테슬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AI 기술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xAI와 협력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드러나는데, 머스크라는 한 사람이 테슬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페이스X라는 우주 기업, xAI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뉴럴링크라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 그리고 보링 컴퍼니라는 터널 굴착 회사까지 무려 5개의 서로 다른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머스크가 과연 테슬라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다른 회사들 때문에 테슬라 경영이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1조 달러라는 거액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머스크에게 돈을 많이 주려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달라는 주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전략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는 테슬라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에서 성공적인 반을 얻은 새로운 차종을 단 한 대도 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현재 주력 모델들을 살펴보면 모델 S는 2012년에 처음 출시되었으니 벌써 13년이 넘었고, 모델 X는 2015년, 모델 3는 2017년, 모델 Y는 2020년에 나왔으니 가장 최근 모델도 5년이 지났어요. 사이버트럭은 2024년에 겨우 출시되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몇 년이나 지연되었고 생산 문제로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모델 개발과 출시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라는 본업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죠. 더 큰 문제는 테슬라가 뒤늦게 뛰어든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인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웨이모가 기술력과 상용화 측면에서 훨씬 앞서 있고,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들은 이미 누적 수백만 킬로미터를 사고 없이 주행한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아직도 베타 버전 단계에 머물러 있고 종종 사고가 발생하며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완성도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게 현실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는 어떨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만든 아틀라스라는 로봇은 사람처럼 뛰고 점프하며 심지어 백플립 같은 고난도 동작까지 소화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의 혼다가 개발한 아시모도 이미 20년 넘게 발전해온 기술의 집약체니까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테슬라가 이들을 따라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투자자들은 여전히 머스크를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머스크가 보여준 놀라운 성과들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들을 실제로 해냈거든요.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민간 우주 산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으며, 특히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 로켓 기술은 우주 산업의 역사를 다시 쓴 혁명적인 성과였습니다.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에 로켓을 다시 지구로 착륙시켜서 재사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스페이스X는 실제로 이를 성공시켜서 우주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전기차가 실용성이 없고 미래가 없다고 모두가 말할 때 로드스터라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이후 모델 S, 모델 3,
모델 Y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과거 실적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머스크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하는 건데,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건 아니죠. 아크 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의 수석 미래학자는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가 로봇택시 시장보다 최소 10배는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로봇택시 시장이 연간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수십조 달러에 달할 것이고,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될 거라는 전망인데,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1000조 원 정도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대담한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장밋빛 미래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테슬라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동차 판매로 벌어들인 현금을 로봇택시 개발에 투자하고, 로봇택시에서 창출된 현금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재투자하며, 이 모든 사업을 뒷받침할 AI 칩을 자체 생산함으로써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상당한 위험 요소도 내포되어 있는데, 테슬라가 너무 많은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자동차 사업, 로봇 택시 사업,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반도체 제조 사업, 각각이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투자가 필요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인데,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심각하게 실패한다면 다른 사업들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테슬라는 정반대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머스크 한 사람이 들고 외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니,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파국이라는 올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셈이죠.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CEO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인데,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가 제안하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승인만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도 그렇고 XAI 투자건도, 그런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회사의 이사회였다면 이런 안건들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텐데, 테슬라 이사회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경영학 교수는 테슬라 사례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기업 지배구조 교과서에 나오는 거의 모든 원칙을 위반한 나쁜 사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테슬라의 지배구조가 교과서적으로 잘못된 사례라는 뜻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 주주들은 이런 비판에 전혀 개의치 않고 머스크만 믿으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교가 하나 있는데,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점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관찰인데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는 자본주의의 우드스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버핏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순례 같은 행사로 유명합니다. 테슬라 주주총회도 비슷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는데, 주주들이 단순히 투자 수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머스크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를 믿고 따르는 신자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머스크가 새로운 버핏이냐는 질문에는 좀 복잡한 대답이 필요한데, 버핏은 가치 투자라는 일관된 철학을 바탕으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한 성과를 내왔고, 그의 투자 원칙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지만 아직 버핏처럼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성공 기록을 쌓지는 못했고, 더군다나 최근 몇 년간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과거와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머스크 자신의 변화인데, 초기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이끌던 시절의 머스크는 온전히 기술과 제품 개발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최근의 머스크는 동시에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집중력이 분산되어 보이고, 특히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꾼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에 자주 휘말리며 소셜미디어에서 논쟁적인 발언을 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머스크가 과거처럼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로보택시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대성공을 거두고 옵티머스가 예정대로 대량 생산되어 공장과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며 테슬라가 AI 로봇 시대를 여는 선구자 역할을 해내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는 오히려 싸게 준 것으로 평가될 것이고 주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며 테슬라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반대의 실패 케이스인데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로봇 개발도 여러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 지연되는 가운데 웨이모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쟁자들이 시장을 장악해버리고 테슬라는 뒤처진 추격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테라팹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마저 기술적 어려움이나 시장 상황 변화로 실패한다면 테슬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게 되고 주주들은 1조 달러를 날리는 셈이 되며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은 아마도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딘가에서 결정될 텐데 일부 목표는 달성하고 일부는 실패하는 혼재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택시는 일부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성공하지만 웨이모와의 경쟁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옵티머스는 생산에 성공하지만 100만 대라는 목표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시기죠. 테슬라의 도전은 결국 시간과의 전쟁이 될 텐데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자동차 2천만 대 판매, 로봇 택시 100만 대 배치,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생산, 그리고 거대한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데 역사를 돌이켜봐도 어떤 기업도 이런 속도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을 이뤄낸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과거에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실제로 해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자동차 시장의 틈새 정도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완전히 주류가 되었고 이런 변화를 주도한 게 바로 테슬라였으니 이번에도 비슷한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답은 몇 년 후에야 명확해질 텐데 2026년에 사이버캡이 실제로 거리를 달리며 승객을 태우고 있는지 2029년에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사람을 돕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낙관론자인 테슬라 주주들이든 회의론자인 전문가들이든 모두 지켜볼 수밖에 없고 시간만이 진실을 밝혀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테슬라의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산업 전체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거라는 점인데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를 따라 로봇 개발에 뛰어들 것이고 반도체 회사들도 AI 칩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산업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